안녕하십니까. 뉴시스 대표 김형기입니다. 코로나가 재차 확산될 조짐이어서 이번 금융포럼은 온라인으로 마련했습니다. 며칠 전에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대출을 연장해주고 나아가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시라면 모랄 해저드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겠지만 현재 서민들의 금융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돌아보면 전 세계가 우리와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로 시작했던 물가 고공비행, 이에 대응한 각국의 금리 인상, 후속되는 금융시장 불안정 등등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마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거대 주요 기업들이 속속 투자를 보류할 정도로 위기의 현실화가 피부로 와닿는 상황입니다. IMF 시대를 통해 우리 모두 경험하셨겠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서민 및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피폐해집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가계부채 속에 대규모 개인 파산도 걱정됩니다. 국민의 안정적인 생존을 책임져줄 정부나 우리 경제의 핵심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에 대한 주문과 기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적정성인지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자칫 시장 원리가 무너지면 경제 시스템 자체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합 금융위기, 은행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이번 유시스의 금융포럼의 테마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금융당국의 입장 그리고 시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들의 의견이 잘 어울려 화합으로 나아갈 때 작은 공감대라도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금융포럼을 계기로 금융회사의 사회공헌과 공적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성일종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뉴시스의 금융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김형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많은 석학 여러분들,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유가 시대에 이 퍼펙트 스톰의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에 많은 조언을 주시고 좋은 정책 대안을 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정부와 함께 이 고금리 시대에 겪고 있는 우리 서민층을 돕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25조 원, 내년도 25조 원을 마련을 해서 2030을 비롯한 많은 직장인 여러분들이 집을 사시면서 겪고 있는 이 변동금리에 대한 부담을 고정금리로 바꾸기 위해서 당의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또한 8억이나 9억 정도 더 상향하는 것도 당은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바로 우리 금융권이 있습니다. 은행권을 비롯해서 제2금융권과 많은 금융인들이 돕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많이 내주십시오. 예대 금리차가 무조건 크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예대 금리차를 시장이 허용하고 시장이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권익이 어려울 때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 포럼이 더 의미가 있고 앞으로 큰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대안 내주시고 또 정책을 주시면 저희 정책위원회에서 잘 다듬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의 작은 불빛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융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이준수 부원장 보입니다. 오늘 2022년 뉴시스 금융포럼에 저를 강연자로 초청해 주신 김영기 대표이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포럼 주제인 복합금융위기, 은행의 역할 어디까지인가는 최근의 경제금융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하며 이 주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격변기 은행 산업의 과제입니다. 말씀 순서는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의 은행 산업의 영업 환경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앞으로의 은행 산업의 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은행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입니다. 최근의 상황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미 연준 등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코로나 여진 지속,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정치적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복합 위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전부터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어 있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 여진, 중국 봉쇄,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이제 원유나 곡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최근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등 주요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을 함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도 많이 뛰었고 환율은 신흥국 중심으로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주가도 많이 하락을 하였고 부동산 가격도 냉각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가계, 기업들의 채무 상환 능력입니다. 지난 그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레버리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레버리지가 높아진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고 경기도 안 좋아지면 당연히 소득도 줄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환 능력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계 차주의 경우는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 측면에서도 단순한 이자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한계 기업들이 증가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계 기업 차주의 상환 능력이 안 좋아지고 부실이 커지게 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대출 채권의 부실이 확대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경우에 이제 보유 채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그 채권에서의 평가 손실도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은행의 경우는 예대금리 차가 좀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출 채권의 부실이 큰 규모로 확대될 경우에는 상당한 충격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이후에 은행 산업의 영업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디지털 금융 확산, 둘째는 비은행 금융 부분, non-bank financial intermediary라고 합니다. 비은행 금융 부분의 확대, 세 번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 확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디지털 금융 확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금융 서비스, 금융 상품에 있어서
기능별 분화 및 플랫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핀테크 그리고 빅테크의 금융시장에서의 역할도 커지고 있고 은행과 이런 핀테크, 빅테크 업체들 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어떤 경우에는 협업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암호자산이나 디파이 생태계가 확대가 되면서 탈중앙화, 탈중개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가상자산, 암호자산 시장에 있어서 약간의 충격이 발생하였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혹자는 최근에 이런 구조 조정을 겪은 이후에 다시 이 탈중앙, 중개화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별 분화 및 플랫폼화, 탈중앙, 탈중개화에 대응해서 은행의 경우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을 영업이나 서비스, 그 다음에 경영에 접목시켜서 활용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은행 금융 부분 확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상대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비은행 부분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자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전 글로벌 차원에서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비중이 약 48% 정도로 2008년에 비해서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8년에 한 35%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 2020년 기준으로는 거의 50% 가까운 수준으로 비중이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의 경우에 은행 지주를 중심으로 은행 이외에 비은행 부분에 대한 영업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이해관계자 요구 확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은행 금융 부분이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은행이 적극적으로 실물 경제에 대한 신용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발발 초기인 2020년과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에 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은행의 신용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에서 이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 금융자산 규모가 커지고 그동안에 상당 부분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회사들의 경우에도 금융 소비자들에 대해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위험 상품을 확대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라 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소비자에 대한 권익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후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등 ESG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기상 이변이 증가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국내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서 은행의 경우에도 금융 측면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업 환경 변화에 그러면 은행 산업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과제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에 대비한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계 기업 부채의 연착륙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객의 이해를 최우선하는 영업 관행을 정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ESG 등 지속 가능 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대비 회복 탄력성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상되는 손실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이 지속되면서 실제 표면상의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가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신용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규모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런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서 충분한 규모의 자본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주 자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보통주 자본 중심으로 자본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외화 유동성은 우리나라 국가의 그 신용도와 관련되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따라서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비한 외화유동성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비대면 영업 규모가 커지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리스크, 제3자 리스크 등의 운영 위험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가계 기업 부채 연착륙 지원입니다. 일단은 가계 차주가 상환 능력에 기반해서 대출을 받는 관행을 정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DSR 3단계 조치가 일단 시행이 되었고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리 상승기에 가계 개인 사업자 취약 차주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만기 연장 상환유예 차주의 경우에 9월 말 종료 이후에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착륙 프로그램을 통해서 큰 문제 없이 상환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신용대출 119, 개인사업자 대출 119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취약하여서 정부나 당국에서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 차주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새출발 기금 등이랄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그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출기업 등 일시적 유동성 애로 기업에 대해서 생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취약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전환, 재편 등 구조조정을 추진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감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실효성 있게 하고 주채무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약정도 실효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경쟁력 확보입니다. 은행에 있어서의 디지털 경쟁력 상실은 은행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업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은행들이 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해당 은행의 그 노력의 성과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은행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앞으로의 그러면 어떻게 이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러뱅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은행이 디지털화에 성공해서 상당 부분 경쟁력을 유지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베러뱅크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뉴뱅크인데 이제 이거는 챌린저 뱅크. 우리나라의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처럼 이렇게 새로운 형식의 이제 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콜래버 뱅크라고 하는데 결국은 은행과 빅테크 그리고 핀테크 간의 분업을 유지해 나가는 형식의 은행을 콜래버 뱅크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디그레이디드 뱅크입니다. 이거는 이제 빅테크의 특히 메가 플랫폼에서 어떻게 보면 은행의 경우에 단순한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스트로이드 뱅크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탈중앙화, 탈중개화의 추세로 인해서 이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직접 금융이 이 대세를 이루고 은행의 경우는 결국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행이 이 디지털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 나가고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시나리오 5개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금융 당국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은행의 사업 모델 혁신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는 고객의 이해를 최우선하는 영업 관행 정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대규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의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금융권에서 여러 가지 사고를 경험을 하면서 우리 국내 은행들도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국에서도 이러한 그 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내부 통제 시스템이나 문화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실제 은행 영업 현장에서 착근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비대면 영업이 확대가 되면서 그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와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디지털화가 진전이 되면서 은행들의 점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가 준 대신에 실제 그 소비자들이 그 디지털화대에 따라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경영 강화입니다. 이 ESG 경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은행이 지속 가능하게 영업을 해 나가기 어려운 환경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제적으로 기후 리스크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후 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금감원에서 발표를 해서 우리 금융사들이 이제 적용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추세에 대응해서 기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녹색 금융 그리고 이제 전환 금융에 대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전환 금융은 현재로서는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업종이 이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활동에 대한 금융 공급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지속 가능 공시 기준을 제정을 하는 등 이 공시에 대한 국제적인 강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국내 상장사, 우리 국내 은행들도 단계적으로 ESG 관련 공시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만은 이런 글로벌 공시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공시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공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충실하게 공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5가지 은행 산업의 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과제들을 각 은행별로 어떻게 그러면 잘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은행 산업의 미래와 이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은행 산업의 미래는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예측할 수가 없고 결국은 이제 은행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행 산업의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자금 중개 기능을 4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은행 자금 중개 그리고 비은행 금융 부분의 자금 중개, 특히 이제 최근에 증가 속도가 빠른 거는 이제 자산 운용 부분 쪽에서의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핀텍이나 빅테크의 그 재자금 중개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탈자금 중개 모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모델은 앞으로도 병존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상호 간의 비중, 특히 이제 이 은행이 이 전체적인 그 시스템에서의 자금 중개 기능 중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은행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당국 측면에서는 이제 동일 영업, 동일 위험, 동일 기준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을 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은행 산업의 미래에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최우선 과제는 이제 이런 복합 위기 상황에서 위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위기 관리를 하면서도 앞으로의 어떤 은행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의 강경훈입니다. 오늘 제 발표의 제목은 복합금융위기와 은행의 역할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서 3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금융위기와 고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복합금융위기, 복합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그 기본 방향을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 세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복합금융위기와 고부채에 대한 건데요. 최근에 복합금융위기, 복합경제위기, 퍼펙트 스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와 금융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동하면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저희가 복합경제위기, 복합금융위기 또는 영어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정책 당국이 거기에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Everything Rally라고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쭉 이어지다가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좀 잦아들면서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폭등하고 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대도시 봉쇄 이런 것들이 같이 발생하면서 실물 경제 공급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면 슬로우플레이션 이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퍼펙트 스톰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이거는 태풍이 둘 이상이 이렇게 합쳐져서 굉장히 커다란 자연재해로 발전하는 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경제나 사회 문제에도 같이 많이 쓰이면서 이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정치권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언급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당선인 시절에서 이미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 징후가 뚜렷하고 특히 물가가 심상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미 4월에.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6월 16일 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복합경제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부 주도 경제 운용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해서 민간 주도 경제 운용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이복현 금감원장도 비슷한 이제 말씀들을 했습니다.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한 적이 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을 해서 적시에 대응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실제로 정부가 금융 중심 여러 부처들이 모여서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을 바로 얼마 전에 7월 14일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라서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 가계, 서민 이런 이제 금융 취약 부문에서 부담이 이제 심해지기 때문에 부담 경감을 위해서 125조 원 플러스 알파로 이 대규모 지원을 해주는 그 대책을 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 이제 경제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데 제가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부채가 높은 상황이라는 게 더 문제를 더 증폭시킬 수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BIS에서 주요 이제 선진국 10개 나라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건데요. 과거에는 경기가 좋고 나쁜 거에 따라서 그 부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부채 조정도 그렇게 심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중반 이후에 최근까지는 부채가 굉장히 높았다가 굉장히 부채 조정이 크게 일어나는. 근데 요런 이제 부채가 이렇게 변하는 상황하고 맞물려서 경기 변동의 진폭도 과거보다 8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경기 진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 부채 조정이 좀 이루어지면 굉장히 경기 진폭이 크기 때문에 고통이 더 커진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KDI에서 작년에 분석을 한 건데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그 경제 성장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저부채 국면에서는
한 뭐 0.1%포인트 정도 이렇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부채가 많은 고부채 상황에서는 그 한 2배 정도로 경제 성장이 악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부채가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고부채 상황에서는 이 경기 변동에 따른 고통이 더 심화될 수 있고, 따라서 정책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게 이제 지금 그 한국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G5 나라들 비교를 해본 거 보면 특히 가계부채는 어느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G5 어떤 나라도 GDP 수준보다는 낮은데 한국은 가계부채가 GDP를 넘어섰고요. 기업부채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그 G5에 비해서 기업부채가 아주 과도하다 이건 아니고 이것도 거의 그 비슷한 수준 또는 이제 살짝 더 위다. 그래서 그 민간 부채가 꽤 지금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이제 그런 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기본 방향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은 개별 금융회사 또는 뭐 특정 산업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 전반, 경제 전반의 그 시스템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스템 리스크는 이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위험하고 달리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부실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험을 이야기를 하고요. 개별 금융회사 간에 마이너스 외부성이 존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이나 어떤 금융회사가 대출을 미리 회수를 해야겠다.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미리 회수를 하면 이런 이제 그 금융회사들의 움직임이 이 실물 경제나 자산 시장의 자금 공급을 줄이고 다시 실물 경제를 더 위축시키고 자산 가격을 더 떨어뜨리면 그러면 다시 또 이제 회수 움직임은 더 커지게 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런 이제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조정자 역할을 하고요. 은행도 이제 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은행은 그 영리를 추구하는 이런 민간 회사일 뿐만 아니라 경제 내에서 이 다양한 그 부문의 뭐 실물 경제, 금융시장, 뭐 자산시장 다양한 부분의 자금을 공급하고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은행이 그 경제 내에서 여러 가지 공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은행은 상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로서의 역할, 지급결제 제도의 근간, 그리고 자금 중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공공적 기능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은행들은 규제도 많이 받고요. 규제 산업이죠. 대표적인 그 규제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은행이 위험에 빠졌을 때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해주고 예금보험 제도가 보호를 해주고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제 그렇게 보호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규제도 받고 보호도 받기 때문에 그 은행이 이런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나몰라라 하기는 좀 어렵고 이미 뭐 이복현 금감원장이나 뭐 아니면 권성동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이미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은행이 그 상법상 주주 이익뿐 아니라 공적인 기능도 담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권성동 대표는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 분담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그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은행이 그 뭐 상업성만 가지고 있지 않고 공공성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도 이 복합 경제 위기 극복 상황에서 그 정부의 그 어느 정도 그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은행들이 취약차주를 지원하거나 또는 뭐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한다거나 채무조정을 협력한다든가 이런 이제 노력을 이미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합경제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되고 또 더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는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면서 민간 주도로 가겠다. 정부 주도를 전환하고 민간 주도 그 경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은행은 민간인지, 뭐 민간이 아니라 정부인지, 뭐 그 중간인지,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민간의 역할과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그 노력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금 더 명시적으로 해야 되고, 또 정부 정책에 이렇게 협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미리 그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와 노력이 필요한지, 먼저 그 고부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 위기 극복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고부채 상황을 저는 점진적으로 좀씩 줄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아까는 최근 5년간 평균 통계를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2000년 이래 2020년까지 가계부채의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주요 선진국들, 뭐 미국, 영국 아니면 선진국 평균을 보면 2007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디레버리징이 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치솟다가 그 뒤로 쭉 빠지고 최근 코로나 때 이제 살짝 다시 오르는 정도인데, 한국은 거의 줄곧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거의 그냥 지속적으로 그냥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GDP 대비 비율로. 여기 잠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카드달한 때 살짝 한 2년, 1, 2년 살짝 빠지고 그냥 내내 줄곧 치솟는 그런 경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부채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이 지금 그 복합경제 위기를 맞아서, 물론 이제 복합경제 위기에도 대처하면서 동시에 고부채도 조금씩 그 완화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부채를 뭐 무조건 줄여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 표는 그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사실 몇 나라를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가계부채가 기업부채보다 좀 많이 높습니다. 순위도 4위고요. 가장 가계부채가 심각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기업부채는 뭐 순위도 한 16위고, 그 아주 상위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아직은 좀 여유가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그 최근에 이 핀테크나 뭐 IT 기법이 많이 발전하면서 최근에 대형은행들이 중소기업 금융을 많이 취급하더라. 이런 이제 이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 그 금융이론의 그 컨벤셔널 위즈덤,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견해는 대형은행은 대기업이나 가계대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 소규모, 지역에 있는 소규모 은행들이나 뭐 그 상호금융 같은 데서 중소기업 금융을 많이 한다. 이게 이제 그 컨벤셔널 위즈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최근에 뒤집어지는 것 같다.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들을 쭉 열거를 해놨는데, 그 원인 분석도 다양합니다. 중소기업 금융의 수익성이 많이 좋아진 게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중소기업들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 뭐 핀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오히려 대형은행들이 중소기업 금융을 더 많이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대형은행들이 가계부채는 좀 줄이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민생금융대책을 내놓는 건 좋고, 또 선제적으로 거기에 그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 복합경제 위기가 심화 장기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역차별이다, 또는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이런 부작용이 처음부터 너무 심각해지면 이 복합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때 거기에 제대로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 역차별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줄여나갈지 그런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복합금융위기와 은행의 역할에 대한 저의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저는 그 정부의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조정자 역할을 통해서 고부채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은행도 정부의 그 정책에 적극 협조하되 이 복합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도덕적 해이를 축소를 하고 또는 은행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